네, 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김광덕 데일리한국 뉴스본부장, 그리고 강희영 한양대 겸임교수, 김남국 변호사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를 끝으로 이 3당이 모두 원내사령탑을 정비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정진석 의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 그리고 국민의당의 박지원 원내대표입니다.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에는 김광림 의원이고 국민의당에는 지금 임명을 안 했습니다. 당 국민의당이요? 예. 아니요. 이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임명을 안 했고. 했고요. 국민의당은 김성식 예. 의원 당선인이 이렇게 선임됐습니다. 3당의 원내지도부에 대한 평가들을 좀 총평을 좀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무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계파주의 청산, 당내 갈등 역학고들을 해소하는데 어떤 인물들이 좋겠느냐 했을 때 새누리당은 범친박이면서 친박의 계파가 옅은 정진석 후보가 TK 민심을 끌어올 수 있는 정책위의장 김광림 카드하고 합해지면서 어느 정도 대화의 발판을 마련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도 전체적인 주류이면서 그렇다고 친문 세력의 핵심은 아닌 우상호 의원이 맡아면서 대화를 여러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능수능란 박지원 원내대표가 3선째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성식 전 손학규계의 김성식 의원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좋은 구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 구성으로 봐서는 대화 타협의 정치가 기대된다 이렇게 일단 총평하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20대 총선에서 드러난 게 민심의 핵심은 사실 협치이거든요. 그러니까 3당 체제를 만들어 주셨고 국민들께서 거기에 걸맞게 사실 이제 당선자들도 그 중점으로 누가 이 3당 체제를 새롭게 형성된 3당 체제를 잘 이끌어갈 적임자이냐 이런 부분은 이제 염두에 두고 뽑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가 제일 먼저 선출이 되면서 박지원 쇼크라고 할 정도로 그러면 우리도 3선이 아니라 4선급 우려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출렁출렁 걸었지만 결국에는 1당과 2당이 각각 자기의 내부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선출되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제3자에 의한 역량이 아니라 내부의 논리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을 이제 선출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3당 황금 분할 구도라고 해서 대화와 협치를 하라는 그에 맞게 3당 다 이 딱 친노와 친박을 전면으로 브랜드로 해서 이번 총선 민심에 좀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으면서도 다 주류하고 가까운 사람. 범주류. 예, 범주류. 박지원도 딱 안철수의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진석도 딱 친박은 아니고, 우상호도 딱 친문은 아니지만 주류하고 가까우면서 또 실제로 대화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됐다는 게 특징이고 굳이 말하면 이번에 제1당과 제2당은 상당히 정치권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는데 또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에 사실 국민들이 지켜본 것은 과연 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 선거에서조차 어떤 계파 갈등이나 이런 게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했었는데 이 민심 결국 4.13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받아들여서 계파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조금 갈등 구조가 완화된 상태에서 원내가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예, 3당의 원내지도부 구성에 대한 총평을 들어보면 대화, 타협, 협치라고 하는 것으로 좀 수렴되는 측면이 있네요. 그 점에서 20대 국회가 19대 국회와는 좀 다른 좀 진일보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또는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희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각 당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부터 좀 짚어보죠. 정진석 원내대표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과 또 야당 지도부를 잇따라 방문했는데 하여튼 뭐 계속 가는 데마다 협치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끝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했기 때문이겠죠. 김종인 대표를 만났습니다.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하고는 이제 따로 또 만남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은 뭐 화기애애하지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국민의당에 좀 더 공을 들이는 모습이 우선 시간으로도 보이고 말이죠. 여러 가지로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그렇게 봐도 됩니까? 근데 사실 오늘 이제 시간으로 이제 비교하는 언론 분석이 나왔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쪽은 이제 그 당대표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은 이제 공동대표에다가 원내대표의 정책위 의장까지 네 분을 이제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정걸 신임 원내대표,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하고 이제 내일 10시 반에 이제 만나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치면 이제 이틀 동안 만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 뭐 초록 넥타이를 내갖고 오는 이제 상당히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하고 그럼 이제 내일 파란 넥타이 멜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 넥타이를 언제 매셨냐고 저도 찾아봤더니 26일 날 예. 새누리당 당선자 워크숍에 이미 정진석 당선자께서 차고 나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걸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요. 근데 뭐 넥타이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네네. 그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그렇고 요즘에 뭐 당들이 색깔을 하니까 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진석 이 당선자 같은 경우는 대표 같은 경우는 또 기자 출신에서 오늘 보니까 기자적 감각으로 소위 주제를 갖고 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만난 걸 보면 이 빨간색 정당 새누리당이 그래도 이제 푸른색보다는 초록색 국민의당에 상당한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고 네. 또 시간상으로 우상호 원내대표를 따로 만나게 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오늘 5대 1이지 않았습니까? 50분 대 10분이니까 최소한 한 2배 이상은 국민의당에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122석에 불과한 여소야대 전국이기 때문에 38석을 얻은 국민의당의 협조를 이 3당의 굉장히 복잡한 고차 방정시 속에서 국민의당 협조를 얻어야 할 일이 너무 원구성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많다고 보고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지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뭐 말씀은 등거리 외교를 한다고 그럽니다. 새누리당하고 더불어민주당. 그러나 박지원 원내대표 입장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물론 뭐 같은 야권으로서 더불어민주당하고 많은 공조를 하겠지만 조금 더 효과가 있고 명분을 가지고 생색을 낼 수 있는 거는 새누리당하고 카드가 많다. 그리고 성향도 좀 물론 뭐 호남이라는 큰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새누리당하고 뭔가를 만들어낼 때 정당의 어떤 많은 그 얻어지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향도 비슷하다. 아까 지금 방송 리포팅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정진석 오늘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당 정당 투표를 보게 되면 새누리당 지지자가 많이 지지를 한 것 같다. 피를 섞어 나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아마 정책적인 정책적인 어떤 공조를 봤을 때 새누리당 지지자가 지지를 좀 더 많이 하는 국민의당과 조금 연대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런가 하면 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정치라고 하는 게 대화 타협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뭐 타협이라고 하는 게 뭐 주고받는 것이니까 이게 뭐 주고받는 거를 그렇게 뭐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무슨 이 나쁘다 이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뭐 뭐라도 하여튼 줄 수 있는 거는 역시 정부 여당 쪽이 아닐까 싶어요. 뭐 예산 문제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 점에서도 국민의당이 뭐 새누리당과 좀 이 관계 설정을 잘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이 레버리지 효과를 높이는 측면도 있어서 지금 김남국 변호사 말씀대로 세 당 모두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스타트하는 이 라인에서 보면 이 새누리당이 국민의당에 조금 더 공을 들이는 것 같다. 물론 내일 10시에 이 우상호 원내대표의 모임까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하여튼 오늘 모습은 좀 그러네요. 예, 알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 정진석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 중에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이 대목입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일방적인 지시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관철할 방도가 없다. 협치는 피할 수 없는 외통수다 이랬습니다. 이것을 그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와 만났을 때 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또한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메시지의 성격도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환경이 본인의 어떤 스타일 그걸 떠나서 일단 네. 이 정치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이제는 청와대 일방적 지시가 그거에 의해서 원내 협상을 끌어가고 이런 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청와대도 메시지를 분명히 전한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그가 오늘 이제는 일방적 지지 못하게 협치를 해야 된다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연정을 할 수는 없다고는 했어요 오늘. 네. 현재 헌법 구조로는 연정은 어렵다. 그래 협치를 해야 된다. 근데 또 하나는 이 정진석 원내대표의 스타일로 볼 때 스타일은 뭐 저도 이제 후배로서 많이 같이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이 좀 화합적이고 좀 화통하고 좀 이렇게 타협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어서 그것에 여야 협상이 좀 맞는 것 같고 또 보면은 그 전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좀 달리 자기 고집을 내세우거나 위에 자기 주장을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렇게 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에다가 이렇게 일부러 치받지도 않지만
또 이 할 말은 또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일방적 지시가 아니라 그런 협치를 시도하는 걸 할 것 같습니다. 예,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렇게 하고 나오면,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 전까지는 뭐 이 전국이 경색됐을 때 잘 안 풀어질 때 야당이 대통령한테 허가부터 받고 와라, 재가부터 받고 와라, 뭐 이렇게 이제 사실은 좀 비아냥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는 뭐 정말 국회에서 여야가 어떤 형태로든 뭐 진검승부하듯이 승부를 가려야 될, 또는 뭐 어떤 매듭을 져야 될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래서는 야당 입장에서도 이제는 비판만 하고 있긴 좀 어렵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에 있어서 그 이제 20대 의원들이 주요하게 생각했던 게 개파 청산과 당청 관계의 재정립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뭐 친박 후보, 비박 후보가 나왔지만 그 중에 네. 저는 정진석 후보를 비친박, 그러니까, 그러니까 친박이 아니지만 비박이 아닌, 그러니까 비친박 후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선택을 했는데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네. 결국에는 당청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면 물론 원내대표가 말씀처럼 청와대에 보낸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청와대가 사실상 그동안의 국정 운영 기조라든가 그러니까 대국회에 대한 당청 관계에 대한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이것은 또한 공연불에 그칠 수가 있다. 그리고 네. 정진석 원내대표의 말씀이 진짜 이 당청 관계 재정립이라는 것이 레토릭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면 그동안에 줄기차게 19대 국회로 사실상 마비에 가까운 상태로 만들었던 예. 청와대가 추진했던 4대 개혁 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오늘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반이 안 되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습니다. 협치라는 건 야당과의 협치지만은 제가 보기엔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야당과 대화 좀 하시고 영수회담도 하시고 원내대표도 불러서 차도 먹고 밥도 먹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회가 잘 운영되지 않겠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준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결국에는 세 개의 정당이 협치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본질적인 문제의 핵심은 결국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어떤 수평적인 관계, 이 관계가 재정립되지 않는 이상 이게 어렵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를 상대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게 확실하게 전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뭐 청와대 정무수석도 하고 또 뭐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가 뭐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를 같이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박근혜 정부를 성공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 새누리당 전원이 친박이 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개파 정치를 넘어서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당으로서 박근혜 정부 성공이라고 하는 그 책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국회는 협치로 가야 되고 국정도 협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 동시에 다양한 이 메시지를 같이 던진 것 같죠? 그 점에서는 뭐 청와대 입장에서도 뭐 이게 기분 나쁠 일이 별로 없는 그런 얘기 같긴 합니다. 이 청와대가 어떻게 잘 받아들여서 응답을 할지, 또는 야권에서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서 응답을 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조금 전에 이 대통령한테도 이 여야 영수회담도 좀 하고, 뭐 아까 저 강영 교수는 이 국정 우선순위 조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그런 것도 하고 하려면 뭐 대통령과 정치권이 이제 어쨌든 대화를 좀 해야 될 텐데, 대통령이 이란 방문 후에 3당 대표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만나겠다 이러고 이란을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언제쯤 그 회동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런 방문 성과가 꽤 크지 않습니까? MOU 기타 뭐 보니까 52조 효과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그라들기 전에 빨리 다음 주 내로 만나가지고 이거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국회의 그런 전망을 빨리 마련해야 되겠다.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홍보 그렇게 효과가 보시는 거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뭐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왜 해외 순방 갔다 와서 이제 순방 효과라 이거 설명하는 자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제 그런 정진석 원내대표라든가 신임 원내대표 새로운 20대 국회가 출발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지도부를 만나서 말 그대로 그동안에 보여줬던 모습 말고 소통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필요하다. 네. 저는 기술적으로 볼 때 일단 정진석 원내대표를 일단 당대표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데 먼저 만나고 충분하게 앞으로 국회와의 협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서로 의논을 하고 다음 주 중에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는 3당의 대표를 같이 불러서 하는. 그런데 이제 여당의 대표를 지금 누구를 할 거냐를 비대위원장으로 하느냐 원내대표 할 거냐 지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음 주 주면은 빨리 만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 예. 예, 저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예. 아마 이란 방문 효과가 가시기 전에 다음 주 정도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정진석 원내대표가 정의학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복당을 권유했다 그러죠. 사실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예민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정의학 국회의장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새누리당 공천 파동이 막 벌어졌을 때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다. 그래서 사당화된 새누리당으로 돌아갈 생각이 사라졌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고 새누리당의 지도부 또 뭐 공천 파동이라면 결국은 친박계를 향한 비판이라고도 해석이 되는데요. 그런데 정진석 원내대표가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셔서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정의화 의장이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복당하겠습니까? 어떻게 좀 아시죠? 저는 복당 안 하시리라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현역 의원도 아니고 이미 앞으로 물론 정치에 제3지대를 말씀하시고 정치 세력화를 하겠다는 이런 물론 비공식적인 이야기였습니다만 그런 뜻도 있었고 지금 정의화 의장이 국회의장을 그만둔 다음에 과연 역할이 고문 정도의 역할이 무슨 적극적인 정치권의 역할이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할 때 사실은 일단 원내 뒤에서 관망하리라고 봅니다. 당내 인사 중에 네. 비대위원장을 옹립한다면 정의화 의장도 그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네. 상황이니까요. 국회의장을 그만두고 또 국회의원이 이제 임기가 끝났다 하더라도 뭐 그런 방식으로 이 당에 기여할 역할이 있다 아마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당장은 입당을 안 하고 그 네. 본인이 말한 대로 싱크탱크를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비전 2025라고 하는 네네. 25라고 하는 그래서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좀 중립지대에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하는 정치적 지론을 모색하는 거를 일단 검토하면서 그 나중에 입당 여부는 나중에 좀 결정할 겁니다. 하더라도 좀 그래요? 늦게 그렇게 될 거로 보입니다. 혹시 뭐 이제 오늘 자리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국회 미래준비 특위를 상설화시키겠다는 거 하나하고, 그러니까 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미래 준비가 좀 필요하다 네. 초당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새누리당에서 외부 뭐 인사를 영입한다 어쩐다 하면서 가장 말씀하셨듯이 우선순위로 사실 정의화 의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거꾸로 진짜 이 누군가는 이 당을 여야를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사회 원로 내지는 네. 리더 지도자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래서 네. 지금 급하다고 새누리당이 모셔다가 저렇게 이제 할 생각하지 말고 그분은 본인의 역할 그래서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역할을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입법부 있습니다. 수장을 네. 거친 정계 원로로서 네. 여야를 넘나들 네. 수 있는 큰 정치를 네. 위해서 좀 남겨두자 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예. 예, 오히려 그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누리당의 입당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그 싱크탱크를 26일 날 발족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성격의 싱크탱크인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어떤 중립지대에서 하는 것보다는 새누리당 안에서 새누리당을 어떻게 보면 변화하고 혁신하는 데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 입당을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약간씩 전망도 엇갈리고 조언도 엇갈리는데요. 예. 그런데 말씀 중에 이제 비대위원장 선임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지금 뭐 혁신형 비대위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관리형 비대위로 가야 되느냐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고 이 외부 인사 영입 얘기도 따라서 아직 뭐 이 좀 오리무중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는 무조건 새누리당은 이번에 창조적인 파괴를 가능케 하는 혁신형 비대위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겠느냐. 세대 교체까지 감안한 완전한 창조적 파괴로 가야 돼.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모든 개파로부터 자유로운 분을 모셔야 된다. 한화갑 씨라든지 조순영 씨라든지 아니면 박세일 전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새로운 보수의 정체성을 세우고 내년 대선에서 다시 중도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년에 새누리당의 미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그동안에 보수 혁신이라든가 새누리당 내에서는 혁신이 활동이 많았고 뭐 여러 차례 있었죠. 예, 더 뭐 혁신한 그러니까 제도와 문구로서 혁신할 게 더 있냐. 문제는 실천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그 태세를 갖추는 새로운 지도부를 만드는 일종의 비대위는 그 준비 체제로서
기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김 의원. 예, 그 혁신이라는 것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권한을 가진 어떤 혁신위가 들어온다고 하면 혁신위가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수평적인 당청 관계를 재정립하겠다. 청와대에서 뭔가 청와대와 각을 세우겠다. 이런 것들이 주가 될 것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또 혁신을 하게 되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남기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또 그 사이에서 어떤 갈등 관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혁신보다는 안정을 보다 빨리 이루고 그 안정을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가 뭔가 성과를 이룬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혁신을 가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이제 정진석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택한 데서 1차적으로 안정을 선택했다 네, 이렇게들 맞습니다. 분석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안정적으로 이 원내 이거를 이제 맞는 것을 전제로 비대위는 혁신 비대위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들이 지금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 점에서는 안정과 혁신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고요. 예. 저도 혁신형 비대위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번 네. 총선에 참패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전당대회는 이왕 하는 김에 여야가 비슷한 시점에 8월 말 9월 초에 더민주당하고 같이 해서 좀 길게 가면서 확실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럼 누가 비대위원장 하는 게 좋으냐? 그럼 저는 아까 정유화 국회의장이라든가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미지가 괜찮기 때문에 그런 당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이 하거나 이번에 9일 그 당선인 그 총회 네. 때 그 특강으로 오는 김병준 참여정부의 김병준 네. 청와대 정책실장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도 좀 조금 노선은 다르지만 혁신을 맡기는 데는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긴 뭐 워낙 이렇게 왔다 갔다 교차가 뭐 정치의 크로스오버라고 그럽니까? 네. 이게 뭐 이 현란하게 이루어져서 이중교배. 김병준 전 실장이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못할 법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디어를 한번 아무래도 내보면. 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말씀 같지는 않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 9월로 이 전대를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김종인 대표와 이 문재인 전 대표 사이에 뭐 갈등도 조금 있습니다만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다 하는 이야기는 대개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서 정권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로 고민의 수준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김종인 대표도 내내 그 고민을 갖고 있다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고 이번 총선 승리는 그 자체로 큰 것이 아니라 대선에서 이겨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사실은 이 호남 패배 책임론도 따지고 보면은 호남 민심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대선에서 이길 것이냐. 이런 문제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민이거든요. 공방 자체는 뭐 좀 거칠긴 합니다만. 근데 또 국민의당을 보십시오. 지금 바로 민생행보에 들어갔는데 이 민생행보가 민생제일주의를 표방하는 안철수 대표의 대선행보 속에서 해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참패한 충격 때문인지 새누리당만 무슨 내년 대선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런 고민 자체가 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까 말씀대로 혁신형 비대위라고 하면은 대선 승리를 고민하는 혁신형 비대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점에서 이 새누리당이 고민의 수준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이제 분석하시는 거 말씀 들으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의 큰 사명 중에 하나가 물론 민생을 챙기고 안보 문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거 있지만은 보수 정권을 연장해서 박근혜 정부가 표방하는 이런 국정 지표가 연장이 안 되면은 박근혜 정부는 상당히 앞으로 역사적인 평가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혁신 장면까지 바꾸면서 이번에 과감한 그런 물갈이를 하면서 내년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것이 저희 지론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외부 인사 반드시 칼질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외부 인사를 모셔오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그 20대 국회 초반이기 때문에 4년 임기를 바꿀 수 없거든요. 사실 이제 혁신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국민들한테는 인물로 바뀌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좀 당직 몇 자리에 뭐 새로운 인물 갖다 놓는다고 해서 국민들이 과연 그게 새누리당의 혁신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들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새누리당이 좀 다른 당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선거에서 소위 새누리당의 잘 나가는 대선 주자들이 다
이제 이번에 사실 몰락을 했습니다. 뭐 김무성 대표라든가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가 김문수 지사라 이런 분들이 사실상 대선 라인에서 좀 사라진 그 상황, 그 공백을 이제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남아 있는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지금 뭐 선거도 다 치른 상태에서 뭐 혁신한다 그러면 도대체 뭘 체감도 높게 혁신할 그렇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신 거죠. 근데 또 역으로 보면 여당이니까 혁신 저희 이렇게 변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만드는 이 접점은 오히려 굉장히 많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야당은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을 바꾸는 거 말고는 사실은 별달리 혁신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당장 여당인데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한다든지 당정청 협의의 주도성을 대폭 강화한다든지 또는 뭐 정말 이 의원들한테 자유투표 권한을 뭐 화끈하게 준다든지 또는 국정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정 우선순위에 상당한 정도의 수정을 가한다든지 그럼 이게 하나하나 다 대통령한테 맞서서 할 말하는 여당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혁신의 소재는 원래 여당이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못해서 문제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래서 그 이번에 여당이 이제 앞으로 1년 어저께 경제적 원내대표 딱 하자 1년 6개월 남았다. 18개월 넘게 대선을 앞으로 염두고 잘 해보자 이러는데 총선 패배의 원인이 이제 국정 경제 실정과 그 다음에 이제 개파 싸움이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제 바꿔가는 건데 결국엔 국정의 운영 방식을 달리하는 거는 당청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들고 대화 관계를 굉장히 협치로 가는 걸 잘 만들어내고 그런 개혁이고 그 다음에 일단 경제를 살려야 되고 또 개파의 지나친 극심한 갈등을 완화시키고 이러한 거로 가는 게 오히려 개혁이 아닌가. 결국에는 이 변화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 스타일을 바꿀 것이냐 그건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어떤 보여줬던 모습을 보여주면 굉장히 본인 생각을 솔직하게 가감없이 이야기한 것까지인데 딱 거기까지이고 국정 운영이나 아니면 지금 뭐 쟁점 법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 점에서는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이 이 긴장 관계가 조성되더라도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 혁신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할 말을 하는 이런 여당의 모습을 갖춰가면 등 돌렸던 민심도 적어도 지지자들 중에서 일부 또는 아까 뭐 그런 분석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민의당을 선택한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꽤 있다. 적어도 그 사람들이라도 다시 보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새누리당이 혁신적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예, 실제 그 여론조사 지표를 조금 보게 되면 그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구성이 되자마자 새누리당 지지율이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누리당의 안정적인 어떤 국정 운영 모습을 보여주고 당청 관계를 새롭게 어떻게 하는 모습 그런 어떤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면 금방 지지자들도 돌아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새 원내사령타 우상호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쯤에 그 더불어민주당은 러닝메이트제가 아니라 대표가 임명하는 정책위 의장 제를 갖고 있어서 월요일쯤에 정책위 의장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상호 원내 지도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다른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뭐 중량감, 뭐 경륜 이걸 내세웠다면 이제 젊음을 선택하고 뭐 변화를 선택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86 운동권 원내대표다 이렇게 해서 운동권 이제 타이틀을 씌우는데 실제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제 가계 통신비라든가 서민 주거비 등 이런 민생 현안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왔고 해결해 가겠다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어필이 되었고 그런 점들이 이게 어떤 특정 계파의 어떤 몰표가 아니라 초선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갖고 선택된 분들의 어떤 중심에 어떤 그런 선택을 받아서 됐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오늘 아침에 우상호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라디오에서 두 가지 강조하더라고요. 하나는 이 개파를 넘어서서 개파를 아우르는 통합적 리더십에 자신이 있다. 두 번째는 민생제일주의로 가겠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정책들을 쭉 열고 왔더라고요. 그 점에서 민생제일주의와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걸 실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점에서 기대할 만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지금 김종인 대표와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의 어떻게 보면 생각이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수권 정당을
더불어민주당이 수권 정당이 되어야 되는데 그 수권 정당이 되는 방법과 그 문제의 원인을 계파주의를 극복해야 되고 그리고 민생 경제에 올인해야 된다. 아주 그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김종인 대표와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제 이 자꾸 언론에서 86 운동권이라 그러는데 옛날에 386 하다가 이제 50대가 돼서 하여튼 근데 그 우상호 의원이 사실은 이 6월 항쟁의 주역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 이후의 정치 과정을 보면 굉장히 유연했거든요. 그렇죠. 뭐 무슨 이게 교조적으로 뭐 흑백 논리로 이렇게 정치를 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그런 식으로 꼬리 붙이는 것 자체가 적절하냐에 대해서 언론도 스스로 좀 다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유연하다고 그동안 유연한 정치 행보를 사실은 해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번 원구성 협상 사실은 새누리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국민의당이 키를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원구성 협상에서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지 또 같은 야권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어쨌든 호흡을 잘 맞춰가면서 뭘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서는 어떻게들 전망하십니까? 그 우상호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은 유연함, 운동권 출신이지만 굉장히 유연하고 또 언론 관계도 굉장히 부드러웠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원내 대변인도 8번 하고 뭐 이랬는데. 그건 뭐 최다 기록 아닌가요? 네, 대변 8번은 최다 기록이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상태는 좀 운동권 같지 않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협상 과정에서도 저는 두 가지 좀 우상호 이제 원내대표는 운동권 출신으로 또 원칙을 강조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원칙을 강조하는 것과 함께 유연함을 하는 거, 유연하게 나오는 거 이런 거를 두 가지를 잘 발휘하면서 네. 일단 잘 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떤 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옛날에 그 민주화 운동 하던 시절에 강한 원칙을 내세우면서 새누리당의 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제동을 걸고 뭐 이러한 건 또 그렇게 할 거로 보입니다. 한편 원칙을 세울 때는 확실하게 세우고 예. 그러나 유연성을 발휘할 때는 상당한 유연성을 예. 발휘할 수 있는 양면이 예, 같이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이죠? 박지원 원내대표하고 조금 다르죠, 그죠? 저는 우상호 원내대표의 앞으로 성공 여부는 물론 뭐 민생 제일주로 많은 거를 딜하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지금 당의 주류인 친문 세력의 그러한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얼마나 탈피해가지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과 유연한 그런 협상의 결과물을 내놓겠느냐 이 협상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만약 과거처럼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건 친문 세력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한치도 못 나간다면 민생제일주의는 거기서부터 좌초되는 거고 지난번 19대 국회에서도 민생법안도 하나도 통과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유연성을 발휘해서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뭐 이 새누리당이나 뭐 더불어민주당 또 뭐 국민의당에도 이렇게 좀 이 거친 언행을 하는 그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경우에 이를테면은 이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 출마해서 당선됐죠. 손혜원 당선자. 예. 당 대표한테 어제 뭐 거의 막말에 갖고 온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 종편만 보는 뭐 이 노인의 뭐 노인들은 그렇게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생각이 뭐 이런 얘기들을 뭐 방송에 나와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혜원 당선인의 이 발언을 정청래 의원이 바로 자랑스럽다 또 이렇게 시켜 세우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당이나 다 있을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지금 더욱이나 이게 좀 유연하게 좀 원구성 협상도 하고 또 어려운 이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당내 갈등을 좀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뭐 새누리당이건 더불어민주당이건 지금 어쨌든 간신히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건데 이런 발언들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 사실은 3당 모두 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어떻게 뭐 통제가 안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뭐 이제 인터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문재인 대표하고 김종인 대표, 네. 전현직 대표 간의 어떤 갈등에 대해서 서로 좀 배려할 것, 서로 양보할 것을 이제 주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시 이제 그 손혜원 이제 당선자께서 이 정도는 저와 평소에 김종인 대표와의 관계를 봤을 때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다라고 이제 또 트위터에 글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정청래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뭐 제가 왜 그런 의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요. 그럼 김종인 대표가 다 이해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번에 이제 비대위 체제에서도 이제
전과 같이 똑같이 이제 홍보위원장으로 임명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이제 뭐 특화돼 가지고 이제 네.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겠죠. 아, 그래요? 근데 예. 손혜원 위원장이 보면은 그러니까 노인님 안변한다, 뭐 정표만 보는 사람이다 하면서 굉장히 격한 표현으로 이거 외에도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비판했다가 또 오늘 아침에 또 다른 조간신문 한 경제지 또 인터뷰에서는 어제 김종인 대표가 이제 비대위 이제 하고 물러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오늘 김종인 대표 모습은 어른 같은 본래 모습을 보여준 거다 하면서 또 굉장히 진짜 좀 우리 요 속된 표현으로 하루 사이에 막 냉온탕 왔다 갔다 하는 발언을 사실 한 셈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현 안 좋아하겠지만 그래서 왜 이렇게 거친 표현을 하고 또 그때 뒷날 또 칭찬하고 이렇게 할까 이런 궁금증들이 있는데 손혜원 위원장은 사실은 두 분을 다 잘하는데 문재인 전 대표의 그 사모님 부인 김정숙 여사하고 숙명 여중고 뭐 동기 동창이라면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가 자꾸 변하지만 그 일관적인 거는 문재인 전 대표의 대통령 만들기라고 하는 큰 흐름에서는 일관성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김종인 대표가 이제 문재인 전 대표하고 부딪히니까 예. 굉장히 격하게 비난한 거 그렇게 네. 한 것입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오히려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실은 저희가 우리 한국적인 어떤 사회에서 문화에서 보면 인간적인 어떤 친분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라고 하는 당선자 신분으로서 네. 함께 당대표 홍보위원장하고 일을 하면서 굉장히 친분한 유대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적인 또 말을 하고 또 잘한 일에 대해서는 또 칭찬을 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또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또 네. 되려고 한다면 문재인 의원님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역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뭐 큰 벼슬하는 거 맞습니다만은 말을 함부로 하는 건 그건 맞지가 않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총선에서 큰 역할을 했으면은 존중을 해줘야죠. 그 판이 끝났다고 금방 그렇게 폄하하고 어른 아닙니까 당에?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폐기돼야 될 잘못된 정치 문화다 그런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3당의 원내 지도부나 당 지도부, 새로 구성된 지도부가 이제 대선을 생각하면 사실은 작은 말 한두 마디로 전체 판이 어그러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여러 사람들이 지금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더불어민주당만 지금 오늘 손혜원 당선인의 어제 발언, 오늘 발언이 논란이 돼서 제가 예를 드는 것인데 뭐 다른 당이라고 해서 그런 거 없었습니까? 심지어 새누리당은 이제 총선 전에 무슨 막말이 나와서 뭐 거의 쫓겨나다시피 탈당도 하고 뭐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거죠. 예. 자, 이 국민의당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박지원 원내대표 그 상임위 협상과 관련해서 뭐 2석 정도 이거는 사실은 뭐 이건 16개 상임위니까 새누리당과 18개 상임위. 예, 상임위 16개고 예. 특별기까지 하면 18개까지. 그래서 16개 상임위만 이제 기준으로 할 경우에 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7개씩 하고 2개를 국민의당이 하는 거가 의석 비례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뭐 적절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미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석을 얘기한 건데 그러나 뭐 보면 뭐 거래 흥정 같은 거 안 하겠다 또 이러면서 또 여지를 좀 남겨두고 있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행보 또 안철수 천정배 두 공동대표 행보를 어떻게 전체적으로 평가하시는죠? 예. 일단은 뭐 박지원 대표께서 2석 정도 얘기하시는 거는 아까 이제 오늘 정진석 네. 원내대표 만났을 때 이제 흥정과 거래 이런 걸 지향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 맞고 그다음에 앞에서 이제 국민의당 그 당선자 워크숍에서도 말씀했던 그런 부분과 전체적 맥락을 같이 하나 그래서 좀 합리적인 대안을 먼저 내놓으셔서 좀 원구성을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기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이렇게 뭐 딜하듯이 해서 네. 이렇게 원구성 가지고 시간 끌지 않겠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그 뭐 국회의장 너는 돼 안 돼 뭐 이런 발언 이후에 나온 거라 이제 실제로 그런 부분이 이제 당내에서도 일정하게 비판이 있었고 자성하자라고 하는 그런 역량도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예. 뭐 상임위 2개를 가져오더라도 중요한 거를 가져오면 그게 승자가 아닌가요? 정치 구단다운 그런 하나 포석입니다. 국회의장을 새누리당에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던졌다가 아예 우리는 원칙대로 2개의 상임위원장자를 가져오겠다. 중요한 상임위원장자를 2개 가져오면 그게 승리입니다. 제가. 이것도 전략이다. 예. 그래서 중요한 상임위를 2개를 가져갈 수도 있고 또 2개에다가 하나 정도는 또 좀 작은 당이지만 그 여러 역량을 봐서 하나 정도 더 주는 방안이 또 검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원칙대로 한다 그러는 거지만
새누리당과 그래서 상임위를 이게 좀 나눠서 예, 좀 예. 숫자를 늘리자 뭐 예. 이런 논의와 예. 연동돼서 예. 그럴 경우에 진짜 그렇겠네요. 예, 예.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아마 양 당에서 먼저 제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먼저 이제 원칙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 아, 싶습니다. 그래요. 예. 그 역시 고수는 고수네요. 원칙과 명분을 다 갖고 가져가는, 먼저 딱 독점해 놓고 이제 양당에서 어떤 실리를 제안해 올지는 또 지켜보겠다. 네. 이런 전략일 수 있다 예, 이런 말씀이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정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